5.24 대북 제재 조치가 내려진 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해제해야 될 때가 된 건지, 그래도 북한의 사과는 받아내야 하는 건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한편 김정은의 친형인 김정철이 영국의 유명 가수 공연 현장에서 포착됐습니다. 이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 제1차장을 지낸 전옥현 서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 교수,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김정은의 친형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김정철이 영국 런던에서 포착이 됐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번 김정철 런던 그 공연 관람을 보면 역시 김정은 체제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체제다. 지금 북한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과연 김정은의 친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 성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을 떠나서 과연 에릭 클랩튼이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러 영국까지 날아갈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냐. 김정은 3세 체제의 모순점이 바로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바로 이것만 보더라도 김정철이가 북한 내에서 차지하는 우위상, 정치적인 우위상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을 경시하고 북한의 실상을 무시하는 특권의식으로 철저히 무장된 김정은 체제의 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친형이 외국 가수의 공연을 보러 다니는 게 좀 탐탁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철이는 살기 위해서 저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김정일이가 자기 고용이 소생으로는 맞은 정철에게 후계를 안 준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오죽하면은 형인데도 동생인 김정은에게 줬을까요?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뭐 음악이나 뭐 이런 거 그 풍류를 즐기는 그런 스타일이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김정철이가 진짜로 에릭 클랩튼한테 뭐 미쳐서 저기 갔는지 아니면 자기가 또 살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 자체가 동생한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과거에 뭐 꼭 맞는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대원군이 그냥 풍류나 즐기면서 처음에 지내서 목숨을 부지했던 것처럼 김정철도 에릭 클랩튼에 미쳐서 난 뭐 그런 거나 그냥 놀고 뭐 하는 게 권력에는 취미 없다. 이름으로써 자기의 생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김정은이로서도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자기한테 낫죠. 뭐 정치에 관심 있고 요번에 왜 누구를 숙청했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러고 지내는 게 김정은이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김정은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5.24 조치 문제로 들어갈 텐데 이거를 이제는 좀 해제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지만 북한의 사과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입장으로 나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5.24 제재 조치를 작년 대화가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관망할 때만 해도 조금은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해서 남북 관계를 푸는데 조금 우리가 좀 통 크게 조금 부분적으로라도 좀 완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 최근에 북한의 대남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5.24 제재 조치를 현상 유지하든가 아니면 좀 더 강력하게 시행을 하든가. 그래서 5.24 조치가 어떤 제재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북한 당국에게 눈에 보이게 강력하게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 박사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시죠? 저는 뭐 가장 최선책은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서로의 체면을 살리면서 해제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는데 지금 상태로 그냥 놔뒀다가는 그냥 북한이 핵도 보유하게 되고 남한한테 도발은 도발대로 하고 북한의 버릇도 못 고쳐지고 따라서 차라리 지금 전옥현 차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더 강화하든지 더 강화해서 아주 끝장을 보든지 근데 끝장을 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끝장을 보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특사 같은 거 교섭 같은 걸 해서 북한이 나름대로의 사과를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해제하는 것이 전 좋겠다. 왜냐하면 북한의 버릇도 못 고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해제 쪽으로 더 방점을 싣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해제를 해야 한다는 쪽에서도 그렇고 해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에서도 그렇고 일단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은 뭐 여전히 이 사건을 날조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이번 그 5.24 제체 조치의 시작은 천안함 폭침 사건 때문에 상응하는 그 보복 차원에서 한 것이 5.24 제재 조치예요. 예를 들어서 냉전 시기 같으면은 일정 수준의 군사적인 보복까지도 강구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지만은 우리 한반도의 안보 여러 가지 현황을 봐서 이 경제 수준의 그 제한 조치로 한 게 5.24 제재 조치의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천안함 사건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하기 이전에 시인 사과 재발 방지 이것이 이제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3단계의 조치 중에 하나인데 시인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사과를 유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 간에 있던 도발 사태가 있을 때는 일단 부인하고 봅니다. 과거에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이 있었을 때 90년대 후반이죠. 96, 7년도. 그쪽에도 처음에는 강릉 잠수함 사건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들이대고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한 결과 결국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현재 김정은 체제하에서도 이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 국내 여론이 지나치다 할 정도로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만 버티기를 하면 이 사건 자체가 유야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시인도 안 한다. 그래서 이 우리 국론 자체를 천안함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일체화시키고 그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과 압박을 이면해서 가하면 사과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초당적으로 또 국민 여론이 양보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천안함의 성격 규정 그리고 5.24 제재 조치의 성격에 대한 국내 인식의 어떤 그 일체성 이런 거를 확보하는 것이 더 저는 급하다. 이게 된 다음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약간은 이제 그 상당 부분을 동의하면서도 남북 관계의 경협의 구조를 볼 때 우리 남한에서 전 국민이 다 찬성하고 동의하고 5.24 조치 계속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사과를 이끌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남북 관계의 경협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대외 교역에 있어서 남북한이 차지하는 게 10%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중국처럼 북한의 교역의 한 70% 정도 차지한다. 근데 교역을 딱 끊었다. 그럼 벌써 사과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북한의 교역의 70%는 중국이랑 하는데 예. 중국하고도 지금 관계가 껄끄럽지만 나름대로 경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0% 전체를 희생해서 남북 관계를 끊었지만 북한에게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남북 간의 구조 자체가 경협이라고 하는 게 개성공단을 제외하면 개성공단은 지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5.24 조치에서 제외된 거니까 위탁가공업 뭐 그런 건데 위탁가공업이라는 게 우리 기업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한의 이 수공업 임금이 워낙 비싸니까 북한에다 이 맡겨가지고서는 가공해가지고 다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해서 남북 간의 교역을 한 것이 대부분인데 근데 이제 남북 간의 교역이 딱 끊어지니까 이 우리나라의 수강업 파는 사람들이 그 인가공을 못하고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보내는데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은 많은 피해를 받고 북한은 그거만큼은 피해를 받지만 그나마도 중국에서 갔다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럼 그건 별로 큰 피해를 안 받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우리가 5.24 조치를 계속 강하게 밀고 들어가도 고통이 크질 않으니까 반성하거나 사과하거나 인정할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5.24 제재 조치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육을 중단하고 신규 투자를 중단하는 이런 경제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나 효과면에서 순수하게 경제적인 효과가 득이냐 실이냐 이것만 가지고 보면은 남북관계의 현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볼 때 극히 빙산의 일각만 보는 것이다. 여기에 인식의 오류가 있다.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남북 간의 교육 수준이라든가 이런 투자 이런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교육 수준,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전체의 해외 투자を보면은 정말 바늘구멍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보면 이 교육이 중단됨에 따라서 오는 우리 경제에 대한 마이너스적인 영향은 굉장히 약해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거를 분명히 됩니다. 남북
이 교역에 참가하는 이런 중소기업들에 가는 피해는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워낙 영세 기업들이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한테는 크다. 그래서 이 남북 교역이 중단됨으로써 또 신규 투자가 중단됨으로써 오는 개별 조그마한 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 이런 거는 정부 차원에서 다른 보완 조치를 통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민국의 대외 교역에까지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굉장히 수치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오이사 제초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과장해서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처럼 잘못 인식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잘못 알려져가지고 거꾸로 북한 당국을 하여금 오이사 조치의 저렇게 마이너스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오이사 조치는 스스로 한국 정부가 발을 묶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왜곡 선전을 하는 유발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뜨리는 그런 우를 범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우리 기업들이 뭐 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피해가 컸다는 걸 강조하는 기보다는요. 오이사 조치를 하는 것은 우리 국민 감정이 엄청 상해 있으니까 우리 국민 감정에 좀 속 시원하게 그냥 다 끊어버렸다. 그놈들 후련하다. 이런 거는 좋고요.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그 엄청난 그 폭침을 해서 많은 인명이 살상됐는데 보복 조치로서는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그들이 고통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은 회사 주인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고민형을 만들어서 단추를 끼워달라고 단추하고 시라고 보냈는데 그럼 아주 싸게 해가지고서 그 고민형이 싸게 수출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눈을 못 따니까 그 기업 자체가 도산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 손해를 봤다는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이사 조치로 인해 가지고 남북 교역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북한보다 액수로 볼 때 절대액으로 한 4배 이상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차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감하는 거는 북한이 더 아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가 1인당 소득만 해도 20대 1이고 경제 총 인구가 우리가 2배니까 경제력은 40대 1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4배 손해를 봤어도 아픈 거는 더 북한이 아팠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권은 살아나야 되니까 외화가 벌이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택이 처형할 때 우리 나온 것처럼 헐갑으로 무연탄 팔아먹고 철광석 팔아먹고 다 해가지고 김정은이는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북한이 아주 어렵게 만들려면 북중 교육을 끊을 수 있는 제재를 가하면 이거는 무조건 북한이 항복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북중 제재의 뒷문은 그냥 열어놓고 우리가 휴가를 갈 때 야 도둑이 많으니까 앞문에다가 이 지문 감식 장치를 하나 달자라고 해놓고 뒷문은 열어놓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북중 교육이 60~70%인데 그거는 그대로 계속되니까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남북 관계만 안 되고 우리의 대북 정책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김정은이 별로 아프지 않고 김정은이 근거가 텅텅 비어야 되는데 안 비니까 빈다면은 할 만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속 오이사 조치를 계속 간다 그러면 국민 감정으로서는 그놈들하고 거래조차 싫다고 하는 데는 부합할지 모르지만 남북 관계는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어떤 뭔가 책임 조치 없이 이렇게 해제를 한다면 또 일각에서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 홍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리한테도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정도의 마이너스적인 영향,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 양자 차원에서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제 얘기한다 하나의 선례가 된다. 이거는 단순하게 남북 간의 양자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의 도발, 군사적인 도발은 큰 문제가 뭐냐?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거예요.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전위에다도 다 다루고 또 유엔 제재를 다루거든요. 유엔 제재는 다자 차원의 제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남북 쌍방 간의 제재를 우리 혼자만 풀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국제법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 그러나 유엔에서 다자 차원의 제재를 가할 때 이런 현안한 복지 같은 엄청난 도발 행위에 대해서 더군다나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현 상황에서 보면 북한의 눈에 보이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70주년을 맞이해서 북한이 현재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3차 핵실험 환자가 벌써 이제 한 3년 됐기 때문에 4차 핵실험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정조준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NLL에서. 그리고 바로 엊그제도 유엔 사무총장 방문을 풀어오면서 핵무기의 소형화, 다종화 이게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 언제든지 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이런 국면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캐리 국무장관이 와서 북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재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제재밖에 없다. 이런 전체적인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런 상황에 있어갖고 우리가 언제라도 북한의 도발이 재발된다면 언제라도 우리 단독으로 또는 유엔 차원의 제재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지금 급박한 안보 환경인데 그냥 우리가 남북 관계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제재를 해제한다. 이거는 단순하게 나쁜 선례가 아니라 김정은 체제의 현재의 많은 문제점을 과연 어떤 수단으로 이걸 제재를 가할 것이냐. 막무가내의 이런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양자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어떤 약속 이거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지키는 것이. 그리고 하나만 더 강조한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또 큰 틀에서 지금 우리 홍 박사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남북관계를 열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은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5.24 제재 조치 때문에 가로막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문제는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오는 겁니다.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오는 유엔 차원의 제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5.24 제재 조치보다도 실효적 성격 여부를 떠나서 상징적인 제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큰 틀을 여기 위해서 5.24 제재 조치만 풀면 김정은이가 과연 남북관계를 5.24 제재 조치를 풀 정도의 우리의 선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절대 아니다. 더 악용하고 나올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북한이 잘못된 길로 5.24 제재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런 대남 도발 자세를 보이고 있는 환경에서는 5.24 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한 제재의 의미로서도 유지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데 홍 박사님께서는 해제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그냥 될까요?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건 있을 수 없고요. 참 근데 좋은 기회를 놓쳤죠. 작년 10월 4일 날 북한의 3인방이 내려왔잖아요. 북한 권력 서열 김정은이 제외하고 제일 센 2등, 3등이 왔습니다. 그때 참 아쉬웠어요. 그날 거의 반나절을 우리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하고 같이 지냈는데 그럴 때 북한이 어느 정도를 해주면 우리도 5.24 조치 해제하겠다는 걸 거기서 엮어냈으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선순환으로 왔을 텐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무조건 해제해야 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북한이 핵실험 한 번만 더 하면 아니면 핵실험을 안 하더라도 지금 핵 능력을 거의 가졌다는 거예요. SLBM까지 막 발사를 합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그거를 또 근거를 대면서 사드 배치하겠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북한의 위협이 계속 더 강화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압박과 제재를 더 강화하면은 북한의 위협을 덜 할까요? 지금 2008년 12월 이후에 지금 6년 이상 육자회담은 아예 재개조차 못 해봤어요. 핵 능력은 계속 강해지고 그동안 핵실험 2번 더 하고 북중 간의 교역은 계속되고 그럼 우리가 5.24 조치 계속 5.24 조치를 더 강화하더라도요. 우리의 대북 제재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이 가담하지 않는 이상은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제일 먼저는 북한의 핵 가동부터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고도화를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늘상 연설하시면서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아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뭐 육자회담 우리 뭐 한미일 3자 육자회담 대표들이 만난다는데 거기서 또 뭐 제재를 강화해 봐야 북중 교역이 70%를 차지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제재해봐야 그들이 그러면 더 겁나가지고서는 핵 프로그램 정지할까요?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핵 프로그램을 정지시키고 육자회담으로 가기 위해서도 남북관계부터 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5.24 조치 계속 걸어놔봐야 큰 효과도 없는데 그러면은 특사를 보내거나 뭔가 북한이 우리 정부의 체면을 지켜줄 수 있는 조치를 하게끔 해서 해제를 하고 우리 이산가족 상봉도 해야 되잖아요. 또 아베는 왜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우습게 봅니까? 한국의 국력이라는 게 일본의 지금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민족이 두 동강이 나가지고선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아베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야 압박을 느끼질 않아요. 그게 외교적 병입니다. 다 그런 게. 사드 배치도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들여오라고 미국은 또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남북관계만 정상화돼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 국면으로만 돌입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5.24 조치 이거 하나 감성적이고 정치적인 거에 머물러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렇게 정책을 밀고 나가냐 그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하고 회담을 시작해서 우리가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을 북한에게 하도록 하고 해제 쪽으로 가서 이상가족 상봉도 하고 남북 간의 호혜적인 경협도 하는 게 우리한테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해제해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지금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이제 그 과정이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미 524 제출을 포함해서 모든 남북 간의 현안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동시에 일괄 협상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북한이 응하지 않고 항상 524 제출을 먼저 해제해라. 금강산관계 먼저 하자. 이 얘기는 그만큼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제가 524 제출을 좀 더 원칙적으로 이런 국면에서는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왜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524 제출을 해제한다고 해서 우리의 선의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사가 북한이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협상의 약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지. 왜냐? 김정은 체는 현재 남북 대화를 정상화시켜가지고 체제를 유지한다거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제고시키는 이런 데 치중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정도의 대내 기반이 정비가 돼 있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524 제출을 해제하면 북한에게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을 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원칙적인 입장을 견제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선의로 524 제출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이런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올 만큼 북한 대내가 정비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 524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남북 양측이 만나야 할 텐데 지금은 뭐 대화조차도 쉽지 않거든요. 또 8월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실마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다행히 오늘 좀 좋은 소식이 하나 나온 게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일단은 기존의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대로 기존 임금 체제로 하고 새로 협의를 해서 남북 간의 타결이 되면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북한이 양보를 했습니다. 이건 저는 예상보다 우리 통일부가 굉장히 한 공을 세웠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좋은 소식인데 다른 것들은 또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SLBM 발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 제소를 해서 또 논의돼서 또 북한의 제재를 또 논한다는 거. 또 6.15 공동행사 합의는 했지만 서울에서 하자고 대체로 구두로 합의했지만 8.15 행사를 평양에서 해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연계시키니까 또 이게 잘 안 될 가능성이. 이호 여사 5월 말에 가신다는 것도 협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난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과연 여기서 슬기롭게 북한을 끌어들여서 우리 정부 체면도 살리고 8.15 공동행사도 하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지금 10월 달에 당창건 70주년 맞아가지고 장거리 로켓 말이 장거리 로켓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지시까지 해놨대는데 자칫 우리가 여기서 이게 좀 잘못 정책을 하면 미사일 발사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하면 4차 핵실험하고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 싫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사실 남북 간의 경제력이 40대 1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은 아량을 가지고 또 김정은이는 지금 자기 그 인민무력부장까지 처형할 정도로 권력이 휘청휘청해가지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땡겨가지고 우리의 페이스대로 북한을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나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북핵 문제도 일단 동결시키고 육자회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 그러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도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은 오히려 해제한다 그러더라도 우리 정부를 지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나서서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524 제재 조치 관련해서 양측의 입장을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그리고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